과거에는 불건전한 음료라 비난받았고 한국에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던, 도대체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이 음료수 뭘까요? 지금은 맥심과 더불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고 국내 탄산음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곳이죠.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건강의 주적이라면서 지탄받기도 했지만은 코카콜라 제로가 출시되면서 재도약했습니다. 오리지널 놔두고 대체 이 맛없는 건 왜 먹냐는 반응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로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특유의 뒷맛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던 피자를 먹던 콜라는 무조건 제로를 마십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 음료의 광팬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일 당시에 집무실에 콜라 버튼이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직원이 다이어트 콜라를 가져왔고요. 코카콜라는 탄산계에선 범접 불가능한 위치에 있지만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코카콜라의 부활과 제로콜라의 추억입니다. 단일 브랜드 음료 중에서 코카콜라만큼 많이 팔린 상품은 없습니다. 이 브랜드의 경쟁자는 펩시가 아니라 물이죠. 코카콜라의 성공 스토리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코카콜라가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게 1968년입니다. 사실 코카콜라 이전에도 칠성 에스페시콜라, 오비콜라 같은 게 있긴 했었는데요. 이건 콜라가 아니라 그냥 콜라를 흉내낸 검은 탄산음료였어요. 사이다와 달리 콜라의 제조법은 까다롭습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는 세계에서 딱 2명만 안다더라. 이런 비밀 마케팅이 통하는 건요, 다른 음료보다 만들기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코카콜라에는 색을 내는 캐러멜과 더불어 레몬, 라임, 고수, 육두구, 시나몬 등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재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복잡한 재료들이 섞여서 묘한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음료 기업의 기술로는 흉내내는 것에 그쳤던 거죠. 코카콜라를 국내에 들여오려고 피나게 노력한 기업은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1965년 두산그룹의 계열사였던 한양식품이 코카콜라 보틀링 계약이란 걸 따냅니다. 코카콜라사는 좀 독특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음료가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만드는 속도가 팔리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병입 공장에다 원액을 보내고 해당 지역에 판매권을 주게 됩니다. 이걸 보틀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양식품이 이 계약을 따낼 때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칠성사이다, 서울사이다 같은 국내 탄산업체들이 이미 많은데 외국에까지 돈을 빌려서 이걸 해야 돼?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불건전하다고 신문에까지 실렸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당시 한양식품의 박용곤 사장이 골프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카카,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고 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러죠. 그래, 이걸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1968년 코카콜라가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된 거죠. 이 불건전한 소비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원액이 동나서 생산이 팔리는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실성이 펩시와 급히 접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코카콜라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펩시도 69년에 출시됐었죠. 당시 탄산음료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실성사이다 35%, 코카콜라 25.5%, 펩시콜라 24.3%, 서울사이다 10.2%로 나뉩니다. 업계의 반발과 안 될 거라는 예측과 달리 단숨에 2위로 올라섰죠. 근데 이 한양식품이 국내에서 코카콜라를 단독으로 생산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식품은 서울 경기 지역의 보틀러였어요. 부산 경남은 우성식품, 전라도는 호남식품, 대구 경북 충청은 범양식품이 차례로 보틀러를 맡습니다. 아니 뭘 귀찮게 이렇게까지 나눠서 맡아야 돼? 여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유통망은 전국 단위 단일 유통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한 기업이 전 지역의 유통을 다 맡기보다는 각 지역의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유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여기에 1974년에 원액 생산,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총괄하는 한국 코카콜라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국 코카콜라는 20세기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천천히 침체를 겪습니다. 코카콜라가 안 될 때도 있었어? 싶으시겠지만은 망테크를 정말 오래도 탑니다. 91년 두산그룹의 계열사였던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으로 흐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식수 오염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그 유명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를 계기로 두산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집니다. 원래 두산은 술이나 음료, 식품 같은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던 그룹이었는데요.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과 중공업 같은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두산이 이때 구축이 된 거죠.
아무튼 두산불매, 그러니까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의 보틀링 업체까지 피해를 봅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죠? 여기에 코카콜라 본사는 전 세계에 난립한 보틀링 업체들을 정리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옳다 싶어서 바로 팔았고요. 우성 호남식품도 연이어 반납을 합니다. 하지만 범양식품은 4천만 달러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법정 소송까지 갔어요. 이후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독립해버렸고요. 이 범양식품이 내놓은 게 바로 추억의 815 콜라였죠. 당시 슬로건은 콜라 독립 만세였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13.7%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펩시의 새 CF, 펩시맨 시리즈가 말도 안 되게 빅히트를 쳤어요. 이 광고 덕분에 20%대에 있었던 펩시의 점유율은 순식간에 30% 이상으로 급상승합니다. 코카콜라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자사 유통망으로 칠성사이다와 펩시를 공격적으로 퍼뜨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롯데리아 같은 데다가 칠성사이다랑 펩시를 쫙 깔아놓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망의 빅 시련이 하나 남았습니다. 2000년대부터 웰빙, 몸짱 트렌드가 불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콜라에 대한 거부감과 설탕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되던 시점이었어요. 2001년부터 매출이 막 줄줄 새더니 2004년부터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특히 2006년엔 회사 상황이 가장 암울했던 때인데요. 이때 한국에 등장한 게 바로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제로 콜라를 코카콜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탄산음료 업계에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의 시초는 요양소를 운영하던 하이먼 커쉬가 만든 노칼로리 진저 에일입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환자들을 위해서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어 만든 건데요. 이게 다이어트로 고통받던 여성들에게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이걸 엿본 캐나다 드라이가 글래머라는 진저 에일을 출시하기도 했었죠. 펩시는 다이어트 펩시도 비교적 빠르게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코카콜라는 처음에 이 시장을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 칼로리 음료가 갑자기 뜨게 된 건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콜라가 설탕 함유량으로 본격적으로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83년에 부랴부랴 다이어트 코크를 출시합니다. 근데 이건 주로 여성들이 구매했어요. 제품 이름에 다이어트가 들어가니까 당시 남성들은 이게 여성용 상품이라 생각하고 잘 사질 않았거든요. 코카콜라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도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공 감미료를 아스파탐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존의 다이어트 콜라는 스플렌다라는 감미료를 많이 써서 단맛이 좀 덜했거든요. 이렇게 2005년에 오리지널 코카콜라만큼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는 코카콜라 제로가 출시됐죠. 비슷한 시기에 웰빙 바람이 불었는 데다가 다이어트에 관심 많았던 한국은 제로 콜라가 들어오기 좋은 시장이었을 겁니다. 아시아에선 최초로 판매됐고 세계에서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출시했을 만큼 국내에 빨리 들어왔어요. 판매 순위는 지금까지도 늘 상위권에 있고요. 하지만 무너져가는 한국 코카콜라를 살리고 코카콜라 제로를 안착시킨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자, 다시 2004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 코카콜라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경영 상태도 아주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에 팔린다더라, 저기에 팔린다더라, 여기에 팔린다더라 이러면서 매물 리스트에 오릅니다. 2007년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타난 용자는 바로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근데 LG생건은 화장품, 샴푸, 치약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 기업이 왜 망해가던 코카콜라를 인수했을까요? LG생건 차석용 당시 사장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화장품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매출도 메우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할 겸 해서 음료 사업을 육성하기로 한 거죠. 재무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이 브랜드 가치와 충성도는 여전할 것이라는 게 인수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LG생건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직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인수 후에 차 사장이 공장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겠다. 공장에 100억 넘게 투자해서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음료는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LG생건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인수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의 키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 숙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마감일 전에 효율이 오르죠. 영업도 그렇습니다. 매달 목표 판매량은 월말에 주로 채우거든요. 그런데 월말에 판매량을 채우려면 그만큼 떨이로 싸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떨이로 싸게 팔지 않고 정가로 팔기 때문에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생산 비용은 변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LG생건이야 최후의 승리자이지만은 지금의 소비자들은 LG생건의 코카콜라? 이거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LG생건이 코카콜라의 한국 보틀링 사업을 인수한 이후로 코카콜라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리터당 가격을 보면 일본보다 훨씬 높은
높고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스위스와 비슷합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공장 출하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펩시 가격이 8년 동안 12.3% 오를 동안 코카콜라는 35.7%가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가격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워낙 세니까요. 코카콜라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충성도 때문입니다. 훨씬 저렴한 펩시를 놔두고 코카콜라는 늘 잘 나가죠? 펩시를 조롱하는 글이 밈처럼 소비되고요. 이렇게 충성도가 견고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는 또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배달 음식이 제로콜라와 탄산시장을 더욱 성장시켰거든요. 이 검은 물의 유혹, 앞으로도 평생 뿌리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겠지만요.